그러니까요. 아 근데 어쨌든 이번에 잡혀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한 9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66명한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고 경찰 쪽에서 밝혔거든요. 그리고 5명은 피의자 신문도 받았고 구속 전에. 근데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형량이 네. 어떤 게 적용돼 가지고 내려질 것이냐. 일단-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이걸 보고 맞아요. 분명히 겁먹는 사람들도 있을 있죠. 거고. 네. 근데 여기서 격리해 버리면은 맞아요. 굉장히 저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맞아요.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당시에 박사모들이 집회를 엄청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박사모 오랜만에 예, 듣는다. 그때 차량이 돌진해갖고 스피커가 떨어지는 바람에 차량을 부딪혀갖고 사망하는 사건도 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렬한 시위였는데 그때 그거를 막 선동하고 했던 박사모 회장이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받았어요. 집행유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그널들이 굉장히 안 좋은 선례로 남았고 이번에는 뭐 형님 변호사님 말씀하시겠지만 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법치를 뭘로 유지해 갈 겁니까? 이렇게 직접적인 공격과 폭력에도 만약에 무르게 나온다면 그 법치의 엄정함을 사실 뭘로 담보할 수 있는가 맞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저 체포된 사람들은 집행유예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어려워요. 거의 저는 불가능이라고 봐도 불가능하다고 되죠? 보고요. 네. 아마 그때는 직접 본인이 폭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한번 봐야 되는데 말씀 주신 걸 당연하지만 재판부가 좀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선처에 가깝게 한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사회적 신호로 가 닿는지에 대한 평가를 당연하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속기소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잖아요. 수사기관이 과거에도 공무집행 방해는 구속기소하겠다고 밝힌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권력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은 버텨내질 못하는 거야. 어느 민주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법원에 난입을 해서 기물을 파손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판사를 위해를 가하겠다고 찾으러 다니고 수색을 하고 판사실에 난동을 부리고 이런 기물들을 물을 뿌리고 다 손상을 시켜버리고 이건 정말 헌정사에서 어떤 다른 제3세계 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단죄하는 것이 맞는가. 소요죄도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데 소요죄. 예, 다중이 연합해가지고 이런 유형력을 행사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경찰 단계에서는 소요죄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는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소요죄가 최대 10년까지도 선고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까지로만 가도 저희가 상한선이 있는 범죄보다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 범죄가 더 세게 처벌받는 거예요. 이를테면 3년 이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은 3년 이상이에요. 그럼 유기징역의 최상한은 50년이거든요. 3년부터 50년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끝을 가두를 치지 않은 건데 물론 감경하고 정가가 있는지 동종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었는지를 다 헤아립니다만 이거는 당연하지만 다 구속 기소될 거고요. 실형은 이 행위 분별에 따라 좀 판단해야 되겠지만 거의 3년 이상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해서는 3년 이상 나올 네. 것이다. 그리고 형량도 형량이고 또 하나가 지금 이번에 물적 피해도 한 7억 정도 나온다고 얘기하고 저는 그게 왜 7억밖에 안 나오는지 저- 모르겠어요.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공장 점거 투쟁 같은 거 하면 그러니까요. 손배 얼마 때립니까? 기본 몇십억씩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형 무형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피해까지 다 넣는 거예요 일단. 근데 왜 오늘 법원도 그거를 7억이라고 발표합니까? 그게 어떻게 7억짜리 피해밖에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것처럼 여전히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를,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거에서의 상황이 예를 들면 뭐 오늘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민주노총이 집회하면 훈방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맞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민주노총이 만약에 위원장 구속됐는데 법원 들어가서 저렇게 때려부리죠? 조직이 그냥 오늘 완전 다 망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피해 금액도 지금 뭐 섣불리 당장 유리장 밑장 깨졌으니까 장당 얼마고 이렇게 계산할 건 아니다. 이게 지금 공동체의 가치에 던진 충격과 상처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건인데 이게 유리창 깨졌고요, 셔터 망가졌고요, 이래서 7억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계산법이다. 기자님도 기자 생활 오래 하셨지만 법원에 저렇게 쳐들어가는 건 처음 보신 거죠? 처음 본 게 아니라 상상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있을 수 미친 없는- 거야 그냥 네. 미친 거야. 시위를 하다가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경찰서 앞에 가서 시위를 하다가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무슨 뭐 충돌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경찰서 안에 아니 우리가 경찰서까지 이렇게. 경찰서 안에 들어오면 큰일 난다. 그리고 다시 나왔어요. 완전 건조물 침입되니까. 네, 예. 그때도 경찰이 현장에서 다 연행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 충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안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때 사실 이렇게 땡기 자바라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열려 있었어요 좀. 그래서 이제 시위대가 들어간 건데, 근데 그때 계속 하다가 2번 경고 방송하고 다 잡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때려 부시고 들어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아까 7억이 너무 좀 짜게 설정된 거 아니냐 했는데 법원이 아마 집계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막 엄청 천문학적 액수를 막 노조를 사실상 때려잡기 위한 의도에서 기업들이 막 엄청 막 크게 부풀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노조 탈퇴하면 또 줄여주고. 근데 이제 7억에서 훨씬 더 저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남느냐. 지금 이 피해자들 있죠. 이거를 분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미리 이제 복구하고 이랬잖아요. 정부 비용으로 하는 건데, 법원 비용으로. 나중에 다 구상하는데 이거 공동불법행위라고 하거든요. 공동불법행위는 만약에 7억으로 확정되면, 만약에 100명의 피해자가 있다. 100명이 7억을 나눠서 100분의 1로 내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명한테 7억을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당 7억으로? 예, 그게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해서 공동불법행위의 소송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야. 예. 그거 진짜 좋다. 인당 7억. 왜냐면 저도 7억이 이 66명 나누면은 생각보다 네, 갚을만 근데 할것 인당 같은 7억 거야. 한 명이 내면 자기들끼리 구상이 남아서 더는 청구를 못하지만, 어쨌든 낼 때까지 한 명 한 명한테 7억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사회부 기사 쓸 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제도로 비판을 많이 하는 맞아요. 제도인데, 노조한테 그렇게 하죠. 노조한테 보통 공동불법행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굉장히 괴롭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데 법적으로는 뭐 가능하죠. 이 사건은 근데 그렇죠. 진짜로 뭐 어쨌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사건입니다. 맞아요. 그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헌재에서도 탄핵 심판 하잖아요. 그런데 커뮤니티를 봤더니 지금 차은경 그 판사 네. 말고 헌법재판관 놈들 주소도 다 알아내야 된다. 주소 알아내서 모조리 죽여버리자. 헛짓거리하면 맞아 죽는다는 공포를 느껴야 한다. 이런 글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이거 협박이에요. 올라오고 예, 있어요. 이거 제대로 안 보여주면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당연하죠. 이렇게 위해를 가할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가리지 않고 보여줬고, 폭동으로 이미 현실화된 상황에서 판사 한 명 한 명을 거론하고, 기본적으로 공개재판이라 판사들은 다 노출해낸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단순히 경호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빨리 잡아내야 됩니다. 이 사건이 나기 전주에 국민의힘이 전국에 있는 현수막 다 뭘로 갈았습니까? 민주당이 카톡 검열한다, 국민들 카톡 들여다보려고 한다, 이걸로 프레임을 잡아갖고 세게 붙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이제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런 거에 약간 고무가 되기도 하고. 지금 이 사건 어떻게 일어나간 겁니까? 사실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런 데가 지금 대표적인 커뮤니티 몇 개 있어요. 전 차단 조치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N번방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차단 조치 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폭력이 발생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커뮤니티 게시판에 어떤 글들까지 올라오면, 야 그거 때려 부숴봐야 별 소용이 없다, 불 질러야 된다 헌재는, 뭐 이런 얘기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 불 질러야 돼. 방화가 일어나면 막을 수 있습니까? 아까 예를 들면 뭐 사전에 예방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이런 글들이 모이되고 뭐 이런 상황들인데 지금. 그러니까 왜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지금 두고 보고 있는가? 이게 마치 정치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논쟁이 오고 가고 있는 대상인 것처럼, 정치적으로 서로 입장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양비론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극우 폭력 시위에 준동해서 가장 큰 자양분이 뭐냐면 이 양비론이에요, 언론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양비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어떤 그 사회적 합의와 이거를 이뤄야 돼요. 근데 오늘까지도 어떤 겁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했지만 마치 이게 뭔가 정치적인 견해와 시각이 달라서 서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이거에 무슨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들어가서 맞아요. 법원을 때려부시는데 이게 무슨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정당의 문제도 아니고. 오늘도 최소한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고 이거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이 나왔어야죠. 근데 사실 그 입장은 없고, 이거가 조배수 의원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의를 하는데 경찰이 열어준 거 아니냐고? 네, 저항권을 행사한 거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국민저항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가서 이런 행위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간 체포된 사람 중에
이제 우리도 방송 전에 저희끼리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2030이 아, 51%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비중적으로 많은 거죠. 왜 이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얘기했던 거는 2030이 도대체 왜 이렇게 움직일까? 그거에 대한 이제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돈이라고 봐요. 돈. 그 돈 맛을 좀 본 것 같아요. 유튜브로. 이번에도 굉장히 극우 유튜버들도 많이 그 영상 보면은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 네. 이번에 지방 법원 들어갈 때. 네. 근데 지난번 체포영장 진행이 될 때 윤석열 잡으러 갔을 때 유튜버들이 생각보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 들어눕거나 뭘 막아내거나 차에 뭐 경찰에 체포될 각오를 하고 자기가 막던가 이런 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받았던 슈퍼챗을 돌려달라는 내용도 굉장히 많았어요. 뭔가 시원하지도 않고 잘 막지도 너네 못했다. 슈퍼챗 받아먹고 지금 오늘 뭐 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태에서 그게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전 대단히 와닿아요. 내가 좀 지금 이거 말씀 주신 이번에 게. 해내서 네. 확 땡겨야겠다. 선동의 측면에서는 그렇고, 근데 이제 오랫동안 그들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한 95%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보이지 않던 유니버스가 하나 있었던 거죠. 그 유니버스에서 끊임없이 이제 그거를 보고, 아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뭐 이런 이제 유니버스가 있었던 거고, 그 유니버스 집단이 정점에 있는 윤석열이 어쨌든 뭐 부정선거론을 얘기하면서 실제 계엄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유튜버들이 주로 정치적인 공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겁니까? 힘이잖아요, 힘. 그러니까 실제로 뭘 행하는 힘. 이승만 박정희를 왜 추앙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가 가졌던 어떤 파워가 있다, 권력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결국엔 뭐 산업 근대화를 이뤄냈고, 전두환도 어쨌든 뭐 나라가 어지러울 때 했고, 그런 힘.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냐의 파워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의 말하자면 유튜브적 세계관에서의 계속 언술 이런 거에 굉장히 오래 노출이 되어 오는 거죠. 동경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걸?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저는 맞물린 현상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커뮤니티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쨌든 그 거기서 행동을 한 건 100명, 뭐 들어간 건 300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속한 커뮤니티에서 강한 말하자면 집단적 소속감을 갖게 된 거고, 그리고 내가 이 커뮤니티에서 어쨌든 이 커뮤니티의 정서나 이 커뮤니티의 방향에서 제일 부합하는 사람이 되어보자. 뭐 이런 정서가 또 작동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복합적인데, 최근 국면으로 놓고 보면 12월 3일 이후에 내란 체포가 늦어지고 대통령은 계속 법 집행을 거부하는데, 그것이 무슨 불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정당한 법 집행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이런 과정들에서, 근데 극우 유튜버가 이기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앞에서 우리가 오늘 집행을 막아냈다, 저항에 성공해냈다 이러면서, 사실 이제 이 집단이 온라인에서만 막 떠들고 오프라인에서 행동을 하지 않던 집단인데, 저는 몇 번 효능감을 맛봤다라고 성취감을 봅니다. 맛봤구나. 그러니까 이 효능감이 극단적으로 작동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 유튜버들이 이 방송하면서 들어가는 거 보잖아요. 그 들어가면서 이게 5.18이다, 이게 민주화다, 뭐 요런 얘기하면서 들어가더라고. 그렇군요. 근데 아까 그 가스라이팅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셨는데 충격적인 게 전한길 강사 있잖아요. 네. 이 사람 굉장히 인기 많았던 전 사람이에요. 라디오 스타에서 봤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본인 유튜브에다가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 이런 영상을 올리고, 이 부정선거 이 사람도 이런 관련된 걸 저는 올렸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뭐 전한길 씨 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는 전한길 씨의 자유입니다만, 대한민국 1등 공무원 강사 아닙니까? 저 이거 굉장히 상징적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엄청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부정선거론을 믿고 있었다라는 건, 이건 부정선거론 하나가 아니라 이 알고리즘의 세계에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타고 있는 어떤 정치 사회적인 조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기 때문에 부정선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 수업을 듣고 최근 공무원 된 사람들 중에 이 사람 수업을 안 들은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상징적으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전혀 노출되지 않았던 세계죠. 사실 일반의 공론이나 기성의 눈에서는. 근데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좀 오래되고 뿌리가 깊다. 아니 그 영상 내용을 보잖아요. 이렇게 돼 있대요.
계엄 선포는 선관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런 말도 하고 윤석열이 선관위 문제에 나선 것에 이제 의구심이 들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 본인도. 예.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 윤석열이. 예. 선관위 자료를 찾아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런데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도 거부하고 국정원 조사도 비협조적이었다. 이런 거를 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올린 거예요. 이건 완전 가짜 뉴스인데 저는 놀라운 게 그러니까 우리 눈에 일반 시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던 이른바 유니버스가 있다는 것도 저는 일단 놀랐고 이게 갑자기 돌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뿌리가 깊었다는 것도 좀 충격적인데 이분은 어쨌든 학생들을 가르치고 굉장히 지명도가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관을 믿고 있었다는 것. 심지어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학생들한테 또 이 부분을 자기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설파하려 했다라는 점이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대단한 좀 위기 의식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근데 우리 이게 윤석열이 마지막에 체포되기 직전에 한 영상 담화가 사실 그 극우 유튜버 세계관을 2분 30초로 요약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 애가 10대 남자인데 저희 애도 그런 역사물 많이 봅니다. 유튜브에서. 뭐냐면 자유민주 진영과 그 바깥의 적들의 대립으로 세계 역사를 설명하는 역사물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10대들한테. 근데 윤석열이 그걸 봐요. 근데 저도 다른 유튜브 보는 것보다 그래도 저건 좀 교육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담으니까, 예. 네. 근데 어쨌든 그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많고 그게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이승만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승만이 그 당시 40년대 50년대 정서에서 자유민주지형을 대변했던 한국의 지도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익이라고 하는 게 뭐 그런 역사관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자유민주진영의 대표고 적이 있다. 근데 이 적이 누구냐? 그럼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저강도 침략을 해온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모르지만 정보가 많은 나는 아는 중국이 굉장히 침략적 도발을 많이 해왔어. 이거잖아요. 이게 대중정서로 내려가면 어떤 겁니까? 반중 정서예요. 그러네. 협중 정서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한참 합니다. 또 윤석열이 한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자유민주 진영을 대변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선거하면 나를 반대하는 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저 세력이 왜 일당이 되지? 이게 윤석열이 가졌던 의문인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그러면 부정선거구나. 근데 이 부정선거랑 중국이 연관이 있구나. 왜? 중국은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가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들으면 지금 이제 말도 안 되잖아요. 네. 제가 요약하고 있지만 근데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그리고 듣고.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거가 엄청나게 깊은 유니버스적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요소에서 엄청나게 유튜버의 그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뭡니까? 이 앞에 얘기가 제가 지금 얘기했던 저희 애가 볼 때 저도 교육적으로 이건 좀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거를 보다가 그 알고리즘을 타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되고 그걸 계속 보면서 야, 지금 우리 실시간 채팅으로도 재즈 메이커라는 분이 들어왔어요. 수사나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돈 벌면 당당하냐. 좌파 방송이네. 극우 유튜버가 어딨냐. 극좌 유튜브가 넘친다. 특히 곽수산. 야, 아니 여러분 하루 일주일 뭐 하냐? 이런 애들이랑 하루 일주일 당신이 싸워줘야지. 이럴 때는 나를 지켜야지. 나를 또 지킬 게 아니라 해야지. 그리고 재즈메이커 잘 왔어요. 이거는 재즈메이커 정신 차려야 돼. 나 진짜 우리 방송을 들어온 김에 끝까지 들어봐. 지금 당신도 큰일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극좌우가 아닙니다. 재즈메이커야. 조금만 정신 차려서 들어봐. 지금 거기 선동당하면 큰일 납니다. 아까 우리 변호사님 정리해 주셨지만 이번에 서울지방법원 들어온 거 기본 3년 이상이야. 그리고 인당 7억씩 때릴 수 있다. 재즈메이커야. 너 큰일 난다. 제발 정신 차려라. 어떡하려고 그러냐. 내가 걱정돼서 그런다. 걱정돼서. 가스라이팅 당한 거는 그들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는 게 제일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중요해. 너무 두렵고 아니 그래도 들어와서 한번 들어보겠다는 그래. 그 자세는 높이 살만한 것 같아. 그래 재즈메이커야. 그 자세 잘했다. 잘했어. 뭐 이상한 거 계속 가가지고 막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 하고 여기 와서 하려고 한 거 잘했다. 그래 끝까지 봐. 하루 일주일 뭐해? 이럴 때 도망간 거야? 아유 진짜. 어쨌든
그 재즈 끝까지 들어주시고 3년 이상 나오는 거 맞죠, 변호사님? 예, 저는 기본 확신합니다. 3년 이상 인당 7억씩 때릴 수도 네, 때릴 수 있고 있습니다. 그거 정리 제대로 해야 됩니다. 헌재 혹여나 갈 생각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 중에 전광훈도 지금 수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죠. 예. 전광훈은 실제로 근데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있어요? 네, 고발은 이미 여러 건 돼 있었는데. 여러 건으로. 네. 근데 이게 정강훈도 역사가 깊잖아요. 정강훈 자체도 역사가 깊고 지금 정강훈 사업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뭐 어떤 사업까지 하고 있냐면 핸드폰 사업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뜰폰 핸드폰 사업을 사업. 네, 한다. 알뜰폰 사업자를 해서 그게 헌금성 요금제라고 해서 헌금. 뭐야? 그러니까 헌금성 예를 들면 요금제? 알뜰폰이 뭡니까? 싸니까 쓰는 어르신들이 거잖아요.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요금이 세요. 알뜰폰인데 그게 헌금성 요금제라는 거예요. 광고 카피가 뭔지 압니까? 뭐요? 당신이 바꾼 유심은 애국심입니다. 이런. 아 근데 되게 잘 지었다. 어떻게 보면 네. 예, 멘트는 광고 멘트는 그래서 저희 유심은 취재방에서도 아 이게 카피가 좋다. 카피가 울림이 있어요. 좀. 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네. 당신이 바꾼 유심은 애국심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예,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을 정도고 그 다음에 약간 비즈니스맨이네요.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 또 있어요? 그 핸드폰을 1,000만 명이 가입을 하면 연금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누가? 자기가? 자기가. 그래서 동료를 하는구나. 동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기본소득이나 기본연금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거기가 실행하고 예, 있었네요. 거기가 그거를 해서 그걸 하고 6개 사업이 있어요. 이 6개 사업을 다 가입하고 뭐 이러면 또 조건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사 다단계 그다음에 굉장히 말하자면 체계적인 접근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2018년도 총선에서 황교안이 태극기와 손잡고 선거를 말아먹으면서 사실상 그 세계의 생명력이 끝났다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 기사 검색해 보시면 비상계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강훈이나 태극기랑 연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요. 징계하고 그랬다고 징계하고 청와통을 얘기했다고 맞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들은 뭐를 하고 있었냐? 그런 경제적 근거지를 만들고 실제 수익 기반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 저는 그래서 제가 2016년도 17년도에 국정원이 시민사회를 움직이는 것들을 오래 취재했었었는데 결국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걸 움직이려면 그 의자 태극기 집회 의자 까는 거 다 돈이에요. 아 왜냐하면 앰프도, 그거를 예. 의자를 날릴 사람도 있어야 되죠. 의자를 깔 아르바이트생도 있어야 다 돈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돈을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원이 매칭을 해줬단 말이에요. 대기업들이랑. 근데 이번에는 그게 뭐가 되지? 근데 보니까 정강훈 세력은 이미 그런 걸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기반, 기업이네요. 사업적 예. 기반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지만 뭡니까? 극우 유튜버들 돈 엄청 벌고 있어요. 잘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방송만 틀어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와서 어쨌든 선동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뭡니까? 조직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채널도 이미 뚫려졌고 10년 전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질적으로 더 나빠졌다. 그러니까 더 네, 악화된 악화된 거죠.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때부터.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유튜버들도 그렇고 정광훈은 심지어 자기가 그 유튜브에 영상이 담겼는데 잘라냈더라고. 근데 자기가 돈 준다고 맞아요. 5만 원씩 얘기했잖아요. 일당 5만 주겠다고 주겠다. 했어요. 근데 이것도 범죄 아니에요? 그렇죠. 동원하면은 이거는 어쨌든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일단 근데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우파 이쪽에 몸담고 있는 분이 정강훈은 돈이 목표고 그래서 이제 집회 시위 같은 거는 어쨌든 이게 신고는 하고 하는데 지금 일부 또 다른 신생 유튜버들이 더 이제 폭력과는 좀 강하게 나와가지고 여기도 이분화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합을 못 맞추고 같은 목소리를 못 낸다 하는데 일단 정광훈 씨는 사실상 이 소요를 선동하고 있어요. 내란 선동죄로도 이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대통령을 구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치소에서 빼내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거죠. 이런 사실상의 또 종용과 어떤 회유 같은 걸 하는 거니까요. 여기에 또 휘둘리는 사람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알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진다. 그리고 똑같이 조배수 의원이랑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죠. 저항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지 않아요. 저항권이란 개념은 당연하지만 헌법적으로 인정은 되지만 이 부분을 이런 상황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다른 목사가 그 영상 봤는데 정광훈은 돈 준다 그랬잖아요. 다른 목사는 올라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 여러분들 나가셔가지고 그 돈 받고 나서 현장에서 돈 세지 말아라. 그거 다 찍힌다. 티난다. 바로 집어넣으라고. 그거를 다른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있더라고. 아 너무 어질어질합니다. 그 유튜버들도 슈퍼챗을 좀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걸 중단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도 오늘 행안위에서 양분남 의원이 했거든요. 근데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뭐 수사 기능에서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가능은 합니까 법적으로 이 개인 채널을 수익 창출 좀 중단하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글에서 자체로 이게 뭐 노란 딱지라고 하나요? 문제가 있고 하면은 수익 창출을 아예 막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단히 좀 소극적이고 그러면 그것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나 어떤 법률적인 이 기반이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해외 플랫폼들과 연관된 범죄의 피해를 보거나 하면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서버가 해외에 있다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거의 장원영 씨 정도가 돼야 본인과 관련해서 막 그 음담을 맞아요. 음해를 했던 사람을 잡아내잖아요. 그것도 미국 법원의 변호인을 선임해서 거의 그 수준까지 일반인이 대응하지 못하면 공권력이 상당히 잠자코 있는 게 현실인 거죠. 저는 근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수사기관 의지를 가지면 할 수 맞아요. 있다고 의지 봐요. 예를 들면 문제지.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글 본사에 인력을 보내고 우리의 나라 상황을 설명하고 이걸 차단해달라고 하고 이런 의지를 갖고 덤비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의지가 없는 거죠. 그 의지가 없는 게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라는 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 여기를 방문한 사람이 오래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 표현이 됐던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정치적인 선동이든 뭐든 그냥 유튜브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와서 이것도 보다가 알고리즘 타고 들어가서 다른 것도 보고 이게 유튜브가 돈을 버는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차단하는데 소극적이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네 제일 핵심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근데 그거를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는 안 돼. 반사회적인 거야.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는 전혀 용납하지 않아. 이거를 해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하는 국가의 의지예요. 근데 그게 없는 거죠 지금 이 정부가. 맞아요. 의지 자체가 없다. 맞습니다. 자, 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좀 어느 정도 일단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다음 것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윤상현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제명안 낸다고는 한 것 같아요. 오늘 안에 뭐 낸다는 것 같은데. 네, 내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이런 정치인은 더 이상 저는 정치권에 몸담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이른바 오바를 하냐와 관련해선 뭐 대선에 출마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설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본인이 이 메시지를 던지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동요한다는 걸 모를 수가 없어요. 5선 의원이고 정치를 몇 년씩이나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건 대통령을 지킨다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메시지를 던질 땐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 내가 종용한 거 아니다라고 지금 이 국면에서 빠져나간다는 게 변명이나 됩니까? 저는 제명하는 수준의 일단 경거망동을 본인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제명안 내고 하면은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좀 있나요? 아니면은 쉽지 않나요? 쉽지 않겠죠. 예를 들면 이제 이 발언으로 제명이 되면 국민의힘에 윤상현 의원이 타겟이 되고 있지만 뭐 맞아.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도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한둘이 아니야, 예, 한둘이. 인식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할 생각이 없을 거고 저는 이제 그렇다라고 보면 굉장히 이게 좀 장기 암울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장기 암울화될 수 네. 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좀 끝까지 보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 그 전에 오늘 저녁 뉴스로 SBS 단독으로 나왔어요. 윤석열이 이제 번호가 나왔습니다. 수인 번호 0010번을 부여를 받은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독방에서 탄핵 심판 관련한 서류들을 직접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네요. 말 나온 김에 0010이 자는 방 혹시 기사 사진 있습니까? 그거 좀 보여줄 수 있나요? 한 3평 요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생각보다 좋아요. 아니 제가 왜냐면 20살 때 고시원 살았거든요. 훨씬 좋아. 저기가 진짜 훨씬 좋아. 교정시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3.2평. TV도 있어요.
그래서 0010번이 저기서 이제 생활하고. 근데 이거 번호는 그러니까. 랜덤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아니 저희가 일반 저희 의뢰인들도 구속 수감된 경우가 있으면 이런 번호는 전 처음 보고요. 뭐 복잡해요. 01792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뭐 인터넷 접견도 그러니까 그 편지도 보내고 뭐 이러거든요. 그게 네. 딱 특정이 되는 거고 안에 들어갔던 사람한테 들으니까 이름도 안 부르고 0010 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 약간 예우성 번호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굉장히 좀 심플하고 간명하게 부여했다라는 인상은 좀 받게 되고. 그러니까요. 0010. 그리고 아마 근데 좀 저희가 이제 구속 수감된 의뢰인들 상담하거나 이러면 정말 단 하루라도 빨리 나오려고 정말 내가 돈이 많으면 돈으로 뭐가 있으면 뭘로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엄청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대단히 가까이서 봤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 그럴 캐릭터는 아니다. 힘들어할 것 같진 않고 오히려 본인을 접겨놓으면은 위로를 해줄 것 같다. 그러니까 정상 판단이 전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1203으로 줘야지 왜 0010을 줬냐라고. 1103 개헌. 윤석열 시그니처로. 어쨌든 그런 뉴스가 있었고